로부터 50년 전까지만 해도 상례벌이라고 불리워지던 것으로 논과 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면 개구리가 울고 초가집이 드문드문 있어서 넓게 받은 들판으로 산책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1940년경 한 청년은 이 부근을 거닐며 시대적 어둠 속에서 민족의 아픔을 노래했습니다. 시인 윤동주. 살아생전 한 편의 시도 발표하지 못한 그는 죽고 나서야 시인으로 불리웠습니다. 지금 밤하늘엔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우러르며 윤동주의 영혼이 담긴 별을 노래할 수는 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의 간신한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담배를 피웠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 주고 봄은 다 가고 동경교회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 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가차운 언덕에서 서성거릴 게다. 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있거라. 이제 나는 곧 총시를 바꿔야 한다. 하나, 내 차에도 북경행, 남경행을 달고 싶다. 세계 일주행이라도 달고 싶다. 아니, 그보다도 진정한 내 고향이 있다면 고향행을 달겠다. 도착해야 할 시대의 정거장이 있다면 더 좋다. 1943년 7월 고향행 기차표를 끊어놨던 윤동주. 그러나 그는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다. 도착해야 할 시대의 정거장에는 그는 없었다. 주인 없는 집만 도망강 철길을 넘었을 뿐. 1900년을 몇 년 앞두고 한때의 흰옷 입은 사람들이 두만강을 몰래 건너갔다. 정든 고향을 등져야 했던 사람들, 척박한 땅에서라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야 했던 사람들 중엔 윤동주의 조부도 끼어있었다. 조부 이윤하연이 명동촌에 정착한 것은 1900년이었다. 그는 여기에서 기독교에 입교하여 후일 장로가 되는데 기독교 사상은 동주의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때는 명동에서 큰 편에 속했던 동주의 생가 자리에는 온돌에 쓰이던 돌만이 남아있다. 동주는 1917년 이곳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윤영석은 명동 소학교 교원이었고 어머니 김용은
동만주의 대통령으로 불리던 교황 김야견의 누이 동생이었다. 독립운동가이며 교육가였던 교황은 일찍이 명동촌을 개척한 분으로 명동 소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했다. 명동은 한때 안중근 의사가 사격 연습을 하기도 하고 김홍일 장군이 이곳 명동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다. 행사 때마다 태극기를 걸고 애국가를 부르던 명동 소학교는 아직 철이 덜 든 소년들에게도 뿌듯한 긍지를 느끼게 했다. 동주는 산수에 뛰어나고 그림도 잘 그리는 재주 많은 소년이었지만 소학교 5학년 때 고종 사촌인 송몽규와 함께 새명동이라는 등사판 문예지를 낼 만큼 문학에 열성을 보였다. 명동 소학교를 졸업한 동주는 1932년 용정으로 와서 은진중학에 입학한다. 노래 선구자의 무대가 되는 용정. 일송정과 해란강이 있고 용들의 우물이 있는 이곳은 거의 모든 활동이 한국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도 속의 한국이었다. 북간도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용정은 동주가 거쳐간 은진중학, 광명중학을 비롯 6개의 중학이 있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았다. 이 교사가 바로 영종중학교 교사인데 1946년 9월 16일에 영종에 있는 대성중학교하고 윤동주가 다니던 광명중학교 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영종에 있었던 6개 중학교가 합해서 영종중학교로 된 것입니다. 지금은 용정중학으로 통합된 은진중학은 동주가 재학할 당시에는 캐나다 선교부에서 경영하는 미션계 학교였다. 동주가 은진중학에 입학하자 아버지는 동주의 통학 문제로 정든 명동촌을 떠나 아예 용정으로 이사를 해온다. 이 기간에 동주의 취미는 다방면이어서 그부들과 문예지를 발간하기도 하고 축구 선수로 활약하기도 한다. 우리 송관비상 구매동들이 지금도 읽겠습니다. 소년 동주 또래의 교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이곳에서 동주는 땀 한 방울이라는 제목으로 교내 웅변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다. 은진중학 시절은 내면적인 성격에 비해서 비교적 활달한 시기였다.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무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씻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당시 간도 지방의 조선 학생들은 고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큰 꿈이었다. 동주는 부모를 설득 1935년 9월 민족교육의 요람이었던 평양 숭실중학교 3학년에 편입한다. 처음 조국 땅을 밟게 된 동주. 그러나 그것은 타양살이의 시작이었다. 홀로 된 동주에게 명동 소학교 동창이자 고향 친구인 모니카는 큰 위안이 되어준다. 숭실중학 재학 시절은 동주문학의 여명기에 해당한다. 백석 시집 사슴을 구하지 못하자 이를 도서관에서 베낄 정도로 열성이었던 동주는 많은 동시를 쓰게 되는데
대상을 바라보는 따스한 마음씨와 시적인 감수성은 이미 상당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빨래줄에 걸어놓은 묘에다 그린 지도. 지난밤에 내 동생 오줌 싸 그린 지도.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도인가.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 땅 지도인가. 윤동주는 많은 동시를 썼습니다. 작품이 90여 편 남아있는 가운데서 22편이 동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가 이 동시들을 쓴 기간은 대단히 짧았습니다. 1936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입니다. 왜 한 시인이 갑자기 이런 동시를 쓰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있겠습니다만 해석해 본다면 우선 윤동주는 동시를 통해서 현실의 모순과 갈등에 대조되는 화해로운 세계, 아름다운 조화의 세계, 그런 세계를 그려보고자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잘 정돈되어 있는,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잃어버린 황금시대와 같은 가상적인 세계를 그려보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몇몇 동시들 속에서는 또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눈을 통해서 당시의 현실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모습, 분열된 모습이 아주 예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주의한다면 윤동주의 동시는 또 한편으로는 그 천진난만한 아름다움이 현실의 어둠과 분열을 더 대조적으로 비추어주는, 말하자면 반대되는 세계라는 의미, 반세계의 의미를 가진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36년 봄, 숭실중학교가 신사 참배 문제로 폐교되자 동주는 다시 영종으로 돌아와 광명학원 중학부 4학년에 편입한다. 그러나 광명학원은 일본인이 경영권을 인수한 뒤여서 일인 교사들은 신민사관과 맹종의식을 심어주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 그런 학교에 다녀야 하는 동주의 착잡한 심정이 당시에 쓴 시 한난대에 잘 드러나 있다. 나는 아마도 진실한 세기의 계절을 따라 하늘만 보이는 울타리 안을 뛰쳐 역사 같은 포지션을 지켜야 봅니다. 짓밟힌 자존심을 시로써 일으켜 세운 윤동주. 그는 광명중학을 마칠 무렵 동시의 세계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만큼 성장해 있었다. 대성중학교에 마련된 기념관을 둘러보면 마치 윤동주가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제 그는 졸업생 명부에 애국 시인 항일투사로 기록되어 후배들에게 애국 정신의 귀감이 되고 있다. (1938년) 송몽규와 함께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한 윤동주는 영문학을 전공한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의학 공부를 권유하던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서 단식까지 한 끝에 문학에 대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것이다. 연희전문에는 당시 만주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궁화가 만발해 있고 도처에 태극 마크가 새겨져 있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특히 우리말로 하는 조선문학 강의는 젊은 문학도에게 감격적인 것이었다. 시인에게 있어서 모국어란 그의 생명에 의지하는 탯줄인 것이다. 동주는 친구들과 어울려 시대 상황과 문학을 논하고 교내 문예지에 송몽규와 함께 시를 발표하기도 한다. 그는 손진태 교수의 역사 강의를 통하여 한국사의 비극적 운명을 배우고 이양하 교수의 영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문학의 본질과 시인의 마음가짐을 다져간다. 당시 윤동주의 서가에
가장 무게 있는 책으로 좋은 자리에 꽂혀 있던 책은 외설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 본이었다. 동주는 방학 때 고향에 둘러댄 주위 사람들에게 줄곧 외설 선생 얘기를 할 만큼 깊은 감명을 받았다. 1930년대 연희전문학교에서는 세 과가 있었는데 그중에 인문사회 계통에서는 저명한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중에 이제 외솔 선생님, 그중에서도 아주 더욱더 빛나는 선생님이셨죠. 내가 들어가기는 38년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그 38년 7월 달에 그 일제 검거가 됐습니다. 그 무슨 사건을 만들어서 일제가 검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서 우리말을 강의한 그 우리나라 국어학의 역사는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1938년 7월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최현배 선생님은 모든 것이 끝이 빛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 반에서 훌륭한 국어학자가 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지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이제 윤동주 군이 우리 한반에 들어왔는데 윤동주 군의 인상은 난 그 1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기숙사에 있었고 나는 밖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은 기억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주 조용한 분, 말이 없고 그 연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그 뒤에 숲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조용하고요. 그래서 그 숲을 거닐면서 그걸 명상에 잠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문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유영 선생님께서는 1938년서부터 4년 동안 윤동주 시인과 연희전문문과에서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윤동주 시인은 이 산책을 아주 매우 즐겼다면이죠? 바로 이 자리가 이제 그 산책하던 자리인데 옛날에는 여기가 잔디논이었어요. 여기 이제 문과대학인데 문과대학에서 요 주위에다가 잔디논이 이렇게 언덕으로 했으니까 그 언덕에 이제 모여가지고선 가진 소리 다 했지. 이게 말하자면 우리로서는 그 당시에 사색의 고향이요. 윤동주로 말 같지만 시정의 원천이라고 했지. 여기서 그 산책한 산책에서 모든 시가 나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특히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좀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제 많이 잊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은 참 아주 평범하게 서민적으로 살았다는 거. 그 기숙사에서 이제 여기 그 채플, 방관 채플역인데 거기다 직접 나와가지고 채플 듣고 그리고 이제 인문과대 가서 공부를 해요. 근데 뭘 신고 다니냐면 그 고무신을 앞만랭이 없고 줄 잘라가지고 그리고 슬리퍼를 해가지고 그것을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놀란 것은 저 문학개론 시간에 이제 그 정인석 씨가 현명강의를 했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뭐가 났느냐 할 것 같으면 탈을 쏘다라는 그런 걸로 자유학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깜짝 놀랐단 말이야. 그러니 엉터리로 얻고 매너하고 야단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윤동주는 그때 시험에 난 문제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문에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 일본에 발표를 네, 그래 참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저 소공동에 헐리우스라는 그 저기였어요. 이제 다방. 거기서 이제 몇몇 친구들하고 참 모여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소리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제쳐갔죠. 그것이 그 사람이 이제 옥고에 하나고 이제 나중에 뭐 적극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아주 유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참 강한 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첫째는 그 사람이 간도에서 그 독립운동한 가족에서 나왔다는 거. 또 하나는 사람이 철저한 크리스찬이에요. 뭐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주 자신은 자기 시를 보는 눈이 아주 준엄했으면서도 자신의 시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은 하찮은 것이라도 존중할 줄 알았다. 그는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가 쓴 시나 그의 책갈피 속에 있던 단풍잎에도 을에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듯이 하루하루가 기념적이었던 그의 사색과 생활의 단편들은 산문으로 쓰여져서 그 자취를 남기고 있다. 나는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때 세 소년 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덥수룩한 머리털, 새기러 푸스름한 입술, 찢겨진 맨발. 나는 측은한 마음이 움직였다. 다정스레 이야기나 하리라 하고 얘들아 불러보았다. 첫째 아이가 충혈된 눈으로 흘끔 돌아다 볼 뿐이었다. 둘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셋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끼리 소근소근 이야기하면서 고개로 넘어갔다. 언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짙어가는 황혼이 미하던 뿐. 연희 전문 시절 동주의 독서의 폭은 한층 넓어진다. 문장, 인문평론, 시와 시론 등의 문학 잡지를 구독하고 정지용, 김영랑, 이상, 서정주 등 당시 쟁쟁하던 문인들의 작품을 탐독하며 시심을 다듬었다. 그는 또 외국 작가들의 작품도 두루 섭렵하게 되는데 특히 키엘 케보르의 실전 철학과 릴케의 사색적인 시들에 심취했다. 조용한 시간이면 동주는 이들의 글을 몇 번이고 곱씹어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냈다. 동주의 사색은 산책을 통해 익어갔다. 연희숙과 서강일대를 혼자 거닐다가 가끔 그가 좋아하는 미국 민요를 휘파람으로 불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도 했던 동주. 그가 고요히 사색에 잠겨있노라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을에 그가 시상을 가다듬고 있으리라 이해해 주었던 것이다. 두뇌가 아니라 온몸으로 일일이 헤아려서 세포갈피 사이사이마다 간직해 두어야 한 편의 시를 쓸 수 있다고 윤동주는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연희 전문 시절 윤동주가 3년여 동안 머물면서 창작의 정열을 불태우던 기숙사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어느 방에서 윤동주는 고향을 생각했을 것이고 시를 읽고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시의 개고리를 읽으면서 인생의 권지를 탐구해 갔으며 성경을 읽으면서 겸허한 삶의 자세를 배웠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동주는 잠시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성서 연구반에 들어가 성경을 공부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의 시세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상은 온통 환자투성이기 때문에 조국을 병원이라고 본 동주는 서시가 쓰여지기 전에는 자기가 펴낼 시집 이름을 병원이라 붙이려고 하였다. 자기의 시집이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였다. 연전 3학년 때 윤동주의 마음속으로 신앙적인 회의가 찾아온다.
이때의 방황으로 동주는 거의 한 해 동안 시를 쓰지 못한다. 암담한 시대적 상황에 어쩌지도 못한 채 다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대한 회의였다. 모순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고통을 넘어선 부끄러움이었다. 동주는 부끄러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내면의 자아를 응시하는 시세계로 접어든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흘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선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연희 전문 4학년 때 동주는 기숙사를 나온다. 일제의 착취로 기숙사의 형편이 날로 악화돼가는 탓도 있었지만 한적한 곳에서 자신의 앞날을 깊이 생각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윤동주 씨라고 잡았거든요. 그 댁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몰랐는데 저기 방송국에서 와서 그래서 알았어요. 그 윤동주 씨 사던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거 봐. 아, 저쪽 방에 윤동주 씨 살았구만요. 연희 젊은 4학년 때 윤동주는 2년 후배인 정병욱과 함께 바로 이 방에서 하숙을 하게 됩니다. 이 집은 소설가 김송 씨의 집이었는데 그 부인 조성여 씨는 성악가이기도 했습니다. 문학과 음악의 분위기에 휩싸인 바로 이 집에서 윤동주는 고향을 떠난 울적한 신사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한운동 수정가를 전전하기도 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 방에서 밤늦도록 시를 썼던 것입니다. 동주는 졸업을 기념하고 자신의 문학을 정리하기 위해 자필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세 부를 만든다. 자신이 쓴 시들 가운데서 19편을 골라 손수 제본을 한 이 자필시고는 이양아 교수와 후배 정병욱이 하나씩 나눠 갖는다. 시집 제목은 서시에 나오는 소재에서 따온 것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는다. 윤동주가 그 시의 세계의 출발이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인 감성의 세계에서 시작됐다는데 출발합니다. 우리는 서시를 잘 기억하고 있죠. 서시에 볼 것 같으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은 사회라든가 역사의 차원에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괴로워한 것은 아니죠. 내 혼자 괴로워하는 것인데, 그러나 윤동주는 아주 맑고 순수한 정신을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되고 충실하게 세상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가 처한 시대라는 것은 윤동주 개인의 정직성,
소위 성실성, 진실성을 말소하려고 합니다. 특히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 그런 공간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자기 성실성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웃과 동포가 자기와 같이 공동된 운명이다, 공동체다 하는 인식이 생기죠. 이 공동체 인식은 결국 뭐가 됩니까? 이것은 민족사의 자기 스스로가 묶여있는 이론이다. 이런 생각에서 윤동주는 사적인 세계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그 세계가 민족사의 전체 국면으로 확충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시를 쓰는 겁니다. 동주는 자필시고를 77부 한정판으로 출간하려 했으나 십자가, 슬픈 족속, 또 다른 고향이 일제의 검열에 걸릴 것을 염려한 이양화 선생의 권고로 출판을 보류한다. 그 후 정병욱에게 주었던 자필시고 하나만이 보존됐다가 1948년에 출간됨으로써 빛을 보게 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신은 1940년대 암흑기에 우리 문학의 공백을 메우게 된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곧게 풍화작용한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입니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그러니까 윤동주에게서 고향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 약간 윤동주의 고향은 누구나 알다시피 간도인데 그 간도라는 것은 고향일 수가 없는 고향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윤동주는 뿌리 잘린 고향을 갖고 그것을 고향으로 부여하고 있었으니까 따라서 윤동주의 고향은 현실적인 지리적인 고향보다는 초월적인 고향이라고 그래야 될 겁니다. 란 말은 그에게 그를 그렇게 끈질게 괴롭히던 죽음의 강박관념하고 그리고 죄의 의식하고는 우리들이 그 또 다른 고향에서 실제 읽어낼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죽음의 강박관념하고 죄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 이란 말은 죄의 의식이나 죽음의 강박관념이나 둘 다 자기 파괴의 의식이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그 초월해가는 어느 공간, 절대 공간, 그러니까 순수 상생의 공간 그런 게 윤동주의 고향이었다고 그런다면 윤동주의 의미가 드러날 텐데 그러나 동시에 그는 초월적이면서 그는 그 속에다가 그의 실제 고향과 어머니와 그리고 조국가를 한꺼번에 넣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향들을 다 포괄하면서도 초월적인 그런 고향이 윤동주의 고향이었다고. 그러나 결국 그에게 없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윤동주는 현대문학의 그 큰 주제인 고향 없음의 최초의 우리나라의 시인이라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1942년 연전을 졸업한 동주는 송몽규와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오랜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그만 고향에 안주하라는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다. 동경 리쿄대학 영문과에 입학한 동주는 그해 가을 경도 도시샤 대학으로 전입하여 잠시 헤어져 있던 몽규와 다시 만난다. 그가 일본으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시는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히라누마로 창시 개명을 한 자신을 채찍질하는 참회록이었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는가.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조국의 장래가 암담하면 암담할수록 동주는 시에 매달렸다. 시는 자신의 불투명한 진로에 대한 권능과 이국 땅에서 고독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진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1943년) 일제에 의해 징병제가 공포되고 청년 학생들에게 징병영장이 발부된다. 학병 문제를 놓고 활달한 성격의 송몽규는 군대 경험은 조국 독립에 후일 큰 도움이 될 거라며 윤동주와 고희욱을 설득한다. 이러한 회합이 문제가 되어 그해 여름 귀향길에 오르기 직전에 동주는 송몽규와 함께 사상범으로 체포된다. 체포 당시 동주는 일본 유학 기간에 썼던 상당 분량의 작품과 일기를 압수당하고 취조 형사의 요구로 이 우리말 원고를 일어로 번역한다. 아깝게도 이 원고들은 이제 찾을 길이 없게 됐다. 1944년 3월 재판 결과 독립운동의 죄목으로 동주는 2년, 몽규는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된다. 너의 귓두라미는 홀로 있는 내 감방에서도 울어준다. 동생 일주에게 보낸 편지는 이역의 감방에서 얼마나 뼈아픈 고독에 시달렸는가를 짐작케 한다. 1945년 2월 16일 조국 광복을 6개월 앞두고 동주는 운명한다. 사인은 뇌이별. 그러나 수감 당시 이름 모를 주사를 매일 맞았기 때문에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가 이와 같은 시기에 과연 저항시를 썼느냐? 이럴 때 대단히 중요한 열쇠 무시를 하는 것이 그의 작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것 같으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하고 처럼이 요 허사가 되는 말이 별행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같으면 내 희생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지기는 지는데 예수와 꼭 같지 않다. 그러니까 처럼을 별행으로 잡았죠. 그래서 다음에 뭐가 나오냐 같으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께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어두워가는 하늘은 이때는 뭡니까? 범기독교적인 세계적인 의미에서 암흑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암흑기를 뜻하죠. 그래서 윤동주는 민족사의 소명을 자기의 온몸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에 꼭 같지는 않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신으로 죽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서 죽었구나. 29세가 되도록 시도 발표하여 본 적도 없이 일제 암흑기에 우리 글로 우리 시를 쓴다는 것, 언제 활자화될지도 모르는 작품에 열과 성을 다한다는 것, 그것은 시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무시무시한 고독이었다. 1945년 3월 동주는 한 줌의 재가 되어 고향 아닌 고향 용정에 돌아와 누웠다. 그는 죽어서야 비로소 시인이란 호칭을 이름자 앞에 달 수 있었다. 시인 윤동주.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리는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에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겁니다. 절대적 양심과 순정한 정신으로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 대응해 나간 윤동주. 하늘을 우러서 한 점의 부끄럼도 없는 삶을 염원했던 그는 일제의 감옥에서 절명함으로써 시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몸으로 실천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으로서의 윤동주를 이루었던 피와 살과 뼈는 한 줌의 재가 되어 땅에 묻혔지만 그가 한국인으로 살았던 만 27년 2개월 동안의 생각과 느낌들은 깊은 감동의 시편들이 되어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시고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한 침대에 가지런히 잠을 재우시고 다들 울거들랑 젖을 먹이시오.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소리 들려올 때외라.